조용한 아침이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등교하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난다. 이 집은 아직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다. 여보, 민재 밥 다 먹었어? 응, 엄마. 아빠 오늘 운동회 와? 아빠가 가보려고 노력은 해볼게. 아들이 씩 웃는다. 그 웃음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이 웃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내 마음을 괴롭힐지. 회사 옥상은 늘 바람이 세다. 담배 연기보다 사람들이 쉽게 나누는 건 재테크 이야기와 스포츠 경기 이야기였다. 야, 오늘 이 경기 완전 꿀이다. 이건 안 가면 손해야. 얼마나 자신 있는데. 이번 시즌 데이터가 다 맞아. 진짜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스포츠 베팅 앱. 그동안 몇 번이고 지웠다가 다시 깔았던 화면이었다. 금액 입력창에 5만 원이 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숫자는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 그냥 소액이야. 이거 다들 한대.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다.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벼운 선택이었고 동시에 가장 무거운 선택이었다. 그날 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TV 불빛만 어른거리며 벽에 흔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빨리 뛰었다. 됐다. 적중 알림이 떠 있었다. 베팅 성공. 예상 수익 112만 원. 됐다. 됐다. 입가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웃음이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았다. 그 순간 돈이 아니라 내가 이겼다는 느낌이 더 짜릿했다. 한 번만 더 하면 끝내야지. 그날 이후로 나는 경기 시간을 외우기 시작했고, 선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고, 승률과 배당률을 외우기 시작했다.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도박은 늘 이렇게 시작된다. 재미처럼 호기심처럼. 그리고 사람을 배워가듯 천천히 잡아먹는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프로젝트가 좀 있어. 맨날 프로젝트야?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그때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첫 패배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이기던 흐름은 그날로 끝이 났다. 연속 실패, 미적중, 잔액 부족 알림, 핸드폰 화면이 붉은색 경고로 가득 찼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내 삶을 따라오게 될 줄은 몰랐다. 대출 승인되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300만 원. 그 숫자가 이상하게도 안심처럼 느껴졌다. 갚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지금 당장 다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그때부터 거짓말이 생활이 되었다. 회사 회식, 야근, 거래처 미팅. 모든 말이 잘도 입에서 나왔다. 아빠 오늘도 또 늦어? 그래, 아빠 좀만 늦을게. 아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이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고 나는 아이가 나를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적중 알림과 미적중 알림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갔다. 돈의 숫자는 커졌고 현실의 감각은 점점 무뎌졌다. 카드론, 저축은행, 그리고 결국 대부업. 이자는 날짜 넘기면 2배야.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조금만 더 주세요. 이번 주에 꼭 맞춥니다. 그 말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 같았다. 그리고 주문은 한 번도 통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왔을 때 불이 꺼져 있었다. 거실에서 서연이 혼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카드 명세서가 펼쳐져 있었다. 이게 뭐야?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게 다 뭐냐고. 도박이야. 나 도박했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날 이후 집은 조용해졌다. 싸움도 없고 대화도 없었다. 침묵은 언제나 소리보다 더 시끄럽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여전히 회사를 다녔고, 여전히 웃었고, 여전히 일상인 척을 했다. 다만 모든 순간이 연기 같았다. 숨을 쉬는 것조차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졌다. 300만 원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했다. 1000만 원이 되었고 2000만 원이 되었고 숫자는 더 이상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다. 내 인생이 아니라 게임 속 점수처럼 보였다. 대출 승인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마다 가슴이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다. 아직 끝은 아니라는 착각.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착각. 그 착각이 나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이자는 날짜 넘기면 2배야. 전화기 속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나를 더 옥죄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번 한 번만요. 이번 한 번이라는 말은 늘 마지막처럼 들렸지만 한 번도 마지막이 된 적은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밥은 차려져 있었고 민재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숨막히게 무서웠다. 아빠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와? 오늘은 일이 좀 일찍 끝났어. 아빠랑 같이 있어도 돼? 그래. 민재는 내 옆에 와서 앉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팔에 기대어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체온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더 깊이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강도연 씨 맞죠? 네, 이번엔 집으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런 일은 혼자만 아는 게 편하잖아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다.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인생의 문제라는 걸. 얼마 후 회사 로비에서 어떤 남자가 나를 불렀다. 강도현 씨 맞으시죠?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다큐멘터리 PD라고 적혀 있었다. 도박 중독에 관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입니다. 실제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익명 보장됩니다. 얼굴도 가리고 신상도 전부 비공개입니다. 나는 웃었다. 내가 무슨 용기로 그런 걸 하겠느냐는 표정이었을 것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전화를 받았다. 이번 주 넘기면 진짜 집으로 갑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PD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익명 보장, 얼굴 가림, 고백.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엉켜 있었다. 나는 다음 날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출연하면 정말 익명입니까? 물론입니다. 방송에 나가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나를 안심시켰다. 그 안심이 얼마나 허황된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조명은 따뜻했고 의자는 편했다. 마치 나를 보호해줄 것처럼 느껴졌다.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 질문이 너무 정직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돈을 따고 싶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기면 멈출 줄 알았습니다. 지면 다시 이기면 될 줄 알았고요. 가족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은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나는 내가 아직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아직은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계속 숨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인터뷰는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다. 처음 시작은 가벼웠지만 질문은 점점 깊어졌다. 처음 베팅한 순간, 처음 이긴 날, 처음 크게 진 날. 나는 다 말하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죄를 고해성사하듯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다 말해버렸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현실이 덮쳤다. 현관에는 서연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민재의 가방이 벽에 기대어 있었다. 이 세계는 여전히 내가 무너뜨리고 있는 세계였다. 여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핸드폰을 끄지도 못한 채 혹시 또 전화가 오지 않을까 겁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하고 있었다. 내일 경기는 어떨까? 이번에는 따지 않을까? 나는 이미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는 가족 앞에 나였고 하나는 돈 앞에 나였다.
그리고 둘 다 내가 아닌 것처럼 낯설어지고 있었다. 돈은 이제 숫자가 아니라 공포가 되어 있었다. 남은 잔액이 아니라 남은 시간이 문제였다. 다음 이자 날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오늘 밤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지가 하루의 기준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부터 확인했다. 밤사이 메시지가 와 있지는 않은지, 모르는 번호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없으면 안도했고 있으면 가슴이 내려앉았다. 회사에서는 점점 실수가 잦아졌다. 문서를 잘못 보내고 회의 시간을 착각하고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 팀장이 나를 불러 세웠다. 요즘 왜 이렇게 멍하냐? 죄송합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대신 머릿속은 온통 경기 일정과 배당률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 이름보다 선수 이름이 더 또렷하게 떠올랐고 가족 얼굴보다 그래프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집에 돌아오면 서연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에는 예전과 다른 기색이 묻어 있었다. 묻지 않았던 것을 묻기 시작했고 보지 않던 것을 보기 시작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회사에서 회식이 좀 많았어. 무슨 회식을 이렇게 자주 해? 그녀의 눈은 내 얼굴보다 내 손을 더 오래 보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괜히 힘이 들어갔다. 민재도 변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아빠를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가 요즘은 내 눈을 슬쩍 피하곤 했다. 아이는 어른보다 훨씬 빨리 분위기를 느꼈다. 아빠 요즘 왜 자꾸 핸드폰만 봐? 아빠 일 때문에 그래. 아빠 일에는 맨날 공이 나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의 질문은 순수했지만 그 순수함이 더 잔인했다. 그날 밤 결국 올 것이 왔다. 강도연 씨, 네, 이번엔 진짜 마지막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았다. 내일까지 정리 안 되면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숨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요란하게 울렸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스쳐 지나갔다. 도망칠까, 자수를 할까,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때 이상하게도 또 그 생각이 들었다. 이번 경기만 따면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다시 핸드폰을 켰다. 마지막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미 수십 번도 더 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그럴듯하게 느껴졌다. 손이 떨려서 숫자를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다. 금액이 커질수록 배당률보다 심장 박동이 더 빠르게 뛰었다. 경기는 처참하게 끝났다. 적중 알림은 오지 않았고 미적중이라는 붉은 글씨만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나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화면이 깨졌지만 그게 내 상황을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보, 왜?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경계에 가까웠다. 당신 요즘 이상해.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거의 확신처럼 들렸다. 무슨 말이야? 돈 때문이지.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정할 한마디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서연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는 이미 너무 많은 밤이 쌓여 있었다.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그녀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크게 들렸다. 아니야.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 자신도 믿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서 잤다. 잠이 들었다기보다는 기절에 가까웠다. 그리고 새벽녘 이상한 꿈을 꿨다. 끝없이 숫자가 떨어지는 꿈이었다. 배당률, 금액, 이자, 날짜, 모든 숫자가 눈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와 있었다. 오늘입니다. 그 두 글자는 어떤 욕보다 더 무거웠다. 회사를 가는 길,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았다. 걸음 하나하나가 낯설고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도 마치 혼자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회사 로비에서 다시 그 남자를 만났다. 오늘 촬영 가능하십니까? 지금요? 네, 지금이 좋습니다. 기묘했다.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 순간에도
세상은 너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커피를 들고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 통화하며 바쁘게 걸어가는 회사원들. 그 틈에서 나만 혼자 다른 세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유리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눈밑은 꺼져 있었고 표정에는 어떤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인터뷰는 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다.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내가 답해야 할 말들은 거칠었다. 빚의 규모, 협박의 내용, 가족에게 했던 거짓말까지. 나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하고 있었다. 더 이상 숨길 힘이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라도 다 털어놓고 싶었기 때문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인터뷰가 끝났을 때 나는 이상한 낯설음을 느꼈다. 내 이야기를 이렇게 다 말해버리고 나니까 마치 내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머니 속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울리지도 않았는데 언제든 울릴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재를 먼저 재웠다. 아이가 잠든 방 문이 닫히는 소리를 나는 거실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다. 여보, 색이 완전히 바랜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우리 할 얘기 있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집안의 공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고 시계 소리만 벽에 부딪혀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먼저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다. 당신 대출 얼마나 받았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얼마나? 그 한마디에는 이미 분노보다 더 깊은 것이 담겨 있었다. 5천 조금 넘게.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는 숫자를 줄이고 있었다. 서연은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테이블 위에 종이 뭉치를 내려놓았다. 카드 명세서, 대출 내역, 문자 캡처. 내가 숨긴 줄 알았던 모든 숫자가 거기에 다 있었다. 이게 조금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고요해서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더는 줄일 숫자도 감출 변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언제부터야? 처음엔 그냥 조금 재미로. 조금이 언제까지 조금이었어?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고 고개만 점점 더 아래로 떨어졌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이 가슴을 지나 바닥까지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민재 앞에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빠가 요즘 왜 맨날 핸드폰만 보고 있냐고, 왜 같이 놀아주질 않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당신이 무너진 건 그래.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해보자. 그런데 당신은 민재까지 같이 무너뜨리고 있어. 그녀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떨어졌다. 울음소리는 없었고 눈물만 조용히 흘렀다. 나는 바닥만 보고 있었다. 감히 그녀를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빠, 민재였다. 잠에서 깬 아이는 거실의 분위기를 느끼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왜 엄마 울어? 서연은 급히 눈물을 닦았다. 엄마 안 울어. 다시 자러 들어가자. 민재는 내 쪽을 한 번, 서연 쪽을 한 번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나 무서운데?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빚보다 어떤 협박보다 그 말이 더 무거웠다. 아빠가 미안해. 나는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소파에서 잤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서연과 민재의 숨소리가 방 안에서 들릴 때마다 내가 이 집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핸드폰이 울렸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통화를 받지 않았다. 받을 수 없었다. 차라리 이 소파에 그대로 눌어붙어서 사라지고 싶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서연은 이미 출근한 뒤였다.
민재도 없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냉장고에 붙은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다. 민재 먼저 데리고 나갔어. 오늘 늦게 들어올게. 그 문장이 이상하게도 더 무서웠다. 분노도 비난도 없는 문장.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회사에 연락도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집안을 배회하며 시간을 죽였다. 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다. 점심이 지날 무렵 다시 전화가 왔다. 오늘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빛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문득 인터뷰 스튜디오의 조명이 떠올랐다. 그 조명 아래에서는 이상하게도 숨을 쉴 수 있었던 기억이 났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몇 안 되는 공간처럼 느껴졌던 그곳. 나는 결국 문을 나섰다. 도망인지 선택인지 나 자신도 분간할 수 없었다. 스튜디오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졸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전화를 하며 다투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만 혼자 전혀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도착했을 때 PD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보다 빨리 나오셨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의자에 앉았을 뿐이었다. 오늘은 마지막 인터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기묘한 해방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조명이 켜졌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그 의자에 앉아 아무도 모르게 무너져가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니, 역할이 아니라 실제였다. 말해도 될까요? 이제 더 숨길 게 없었기 때문이다. 말해보시죠. 가족이 거의 다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가슴 안쪽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어떻게든 쌓아 올려두었던 마지막 벽이 그 한마디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인터뷰는 유난히 길게 이어졌다. 나는 빚의 숫자를 숨기지 않았고, 협박의 내용도 숨기지 않았고, 아이 앞에서 했던 거짓말도 숨기지 않았다. 말할수록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올라왔다. 인터뷰가 끝났을 때 나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의자에서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PD가 내 등을 부르며 말했다. 내일 생방송입니다. 나는 그 말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너무 빠르게, 너무 무겁게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만 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동시에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다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은 꺼져 있었다. 현관 앞에는 아무 신발도 없었다. 그 순간 비로소 이 집에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또렷하게 느껴졌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새벽부터 나는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이 바로 생방송 날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손은 떨렸고 숨은 점점 짧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해방감이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오늘입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다. 집을 나서며 민재와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재의 작은 손, 서연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 나는 마지막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도착하자 스튜디오 입구에는 PD와 제작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스스로 움직이는 대로 의자에 앉았다. 조명과 카메라가 나를 감싸며 이제 숨길 게 없다는 사실을 몸 전체로 느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대부업자 최였다. 이자는 오늘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차분함과 동시에 위협이 담겨 있었다. 나는 가슴을 쥐고 숨을 고르며 카메라 앞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PD가 마이크를 조절하며 말했다. 편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말했다. 도박을 시작한 이유, 처음 승리했을 때의 쾌감, 끝없이 늘어난 빚, 거짓말과 협박, 그리고 아이와 아내 앞에서 무너진 순간들. 목소리가 떨리고 눈이 촉촉해졌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다. 전화가 또 울렸다. 지금 출발합니다. 대부업자 최였다. 그는 직접 찾아온다는 뜻이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공포가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PD가 내 팔을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습니다. 마음 편하게 하세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심장은 눈에 보일 듯 빠르게 뛰었다. 잠시 후 스튜디오 문이 열리면서 문득 주변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다.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이 순간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카메라가 돌아가며 PD가 신호를 주었다. 말씀해 주세요. 나는 모든 진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이전 인터뷰와 달랐던 점은 이번에는 내 가족이 실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대부업자 최가 들어왔다. 나는 숨을 삼켰다. 제작진은 물론 PD도 당황했지만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다. 최는 조용히 그러나 위협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자는 오늘까지입니다. 나는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다. 네. 최는 그대로 스튜디오 한쪽 구석에 서서 나를 지켜봤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공기가 무거워졌다. 방송은 계속되었다. 나는 진실을 말했고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고정되어 있었다. 민재와 서연이 떠올랐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내 안에 깊게 박혔다. 방송이 끝날 즈음 최는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왔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나는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한다는 결심이 섞여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최는 내 손을 잡고 차로 안내했다. 길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나는 끝없이 반복된 실수와 거짓말, 그리고 가족의 눈빛을 떠올렸다. 모든 것이 무겁게 다가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올 때 나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 집 안에는 서연과 민재가 있었다. 민재가 조심스레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 집에 있어.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혼자 눈을 감았다. 수많은 숫자와 배당률, 빚의 무게는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 앞에서 나는 적어도 정직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다. 조명은 모두 꺼져 있었고 민재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 괜찮은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최소한 지금은 숨길 필요가 없었다. 다음 날 경찰과 대부업자가 도착했다. 나는 이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 상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고 서연은 내 어깨를 꼭 잡았다. 집에서 나서는 동안 민재가 눈을 비비며 달려왔다.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골 넣었어. 나는 웃었다. 민재의 얼굴을 처음으로 오래 바라보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나를 조금 더 살아있게 했다. 스튜디오에서의 인터뷰, 방송, 대부업자와의 마지막 만남까지 모든 것은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현실과 가족과 내가 다시 선택해야 할 내 삶이었다. 나는 서연과 함께 현관문을 닫았다. 숨을 고르며 깊게 들이마셨다. 이 집 안에는 이제 거짓말 대신 진실만 남아 있었다.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나는 민재 방으로 걸어갔다. 작은 방 안에서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나는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처음으로 마음을 비웠다. 숫자, 배당률, 빚 협박, 죄책감. 모든 것이 이제 과거였다.
남은 것은 단지 다시 살아야 한다는 현실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길고 긴 밤이 지나갔지만 이제는 숨 쉴 수 있었다. 최소한 지금만큼은 가족이 곁에 있고 진실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이 위로였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내 옆에 와서 작은 손을 내밀었다. 아빠 같이 아침 먹자.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창밖에서 햇빛이 들어왔다. 빛은 따뜻했고 집안은 평화로웠다. 모든 것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다. 나는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연도 그 옆에서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선택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내 인생과 가족을 다시 소중히 하겠다고.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동안 나를 올가매던 모든 숫자와 알람, 메시지, 협박.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 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끝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겁지 않았다. 평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앉아 있었다. 살아있음을,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며